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희TV의 마차입니다. 오늘은 요양병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은 요양병원 사용법, 알기 쉬운 문답식 안내입니다. 오늘도 복지국가운동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요양병원인데요. 먼저 요양병원의 정확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네, 1994년입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1월 개정된 의료법에서 요양병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이라고 항목이 신설됐던 건데요. 네.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장기 요양 기능을 감당하도록 규정을 했던 거죠. 정확하게 현행 의료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 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분들 있죠. 네.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첫 번째, 노인성 질환자라야 됩니다. 두 번째, 만성 질환자입니다. 세 번째, 외과적인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요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노인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인이 아니어도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라든지 그다음에 급성기 질환, 갑자기 아파서 뭐 치료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감염성 질환 있죠. 결핵이라든지 네. 감염성 질환자,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의 기능을 고려해 봤을 때 시설이나 인력 기준이 의료법상의 다른 병원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조금 더 느슨합니다.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 병원 20명당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있잖아요. 네.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니까 의사 필요가 딱 절반인 거죠. 그리고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거든요. 일반 병원은 2.5명당 1명이었지 않습니까? 간호사가. 이거는 간호사가 환자 6명당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의사 수가 좀 더 느슨하죠. 네. 그리고 간호사 정원의 또 3분의 2를 간호조무사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는 간호사가 일반 병원보다 훨씬 더 조건이 느슨한 데다가 대놓고 그 간호사도 3분의 2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양병원에 주로 어떤 환자가 입원하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급성기 환자는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급성기 환자는 일반 병원 가는 거고요. 급성기 이후 환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특성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이런 분들 중에서 서비스 요구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네. 또 재활 서비스의 요구가 높은 이런 또 환자군도 있을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료 서비스 요구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들이라고 한다면 호흡기계의 만성적인 질환자, 대사성 질환자, 말기 암 환자, 심혈관계 질환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주로 좀 간호 인력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재활 서비스의 요구도가 높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활 서비스 요구도 높다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신경계의 손상이나 마비가 와가지고 중풍이 왔다라든지, 그래서 신경이 좀 많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이게 보행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겠죠. 이런 경우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경계의 손상이나 마비, 뭐 뇌졸중 이런 것이 주 진단인 환자가 주로 이제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같은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서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네. 뭐 이런 환자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자주 장기적으로 길게 치료받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본 것들 중에서 요양할 수 있는 곳이 요양병원의 요양시설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양시설로 요양원 그리고 뭐 공생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요양병원은 이게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이고요. 그러니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다만 길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곳이고요. 요양시설은요. 장기 요양기관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그러니까 돌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요양 1등급부터 요양 5등급인 분들 중에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길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이게 이제 요양시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곳, 이게 요양병원이고요. 요양시설은 뭐냐? 장기 요양기관으로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혹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등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1994년 의료법에 요양병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명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요양병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네. 돈도 지원해주고 요양병원 설립하십시오라고 막 권유도 했는데 실제로 잘 늘어나질 않아가지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요양병원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2008년쯤 됐을 때 요양병원이 정부가 생각했던 적정 규모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2008년이면 지금부터 11년 전이잖아요. 네. 11년 전에 이미 요양병원이 적정 규모를 넘어서 버린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요양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0년에는 전국에 요양병원이 19개가 있었습니다. 얼마 없었죠. 19개니까. 네. 2000년에. 그런데 2017년 현재 1529개. 와, 19개가, 그러니까 17년 만에 19개가 1529개로 몇 배 늘었습니까? 80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요양병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요양병원들 사이에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당 경쟁을 하다 보면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거죠. 이런 일부 요양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과 비판이 이어지고 관심이 높아지게 됐던 겁니다. 게다가요. 2014년 5월 28일입니다. 2014년 5월이면 지금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에 장성이면 전라남도죠. 이 장성 효실천 사랑 나눔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21명이 사망을 했어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에 이거 요양병원 정말 큰일 났구나.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빗발쳤죠. 그 이후에 소방시설도 강화하고 정부가 좀 관리를 강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요양병원의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문제. 꼭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굳이 입원해 계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회적 입원 그럽니다. 원래 아파서 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몸이 상태가 입원해야 될 상태는 아닌데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입원하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입원,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이유 때문에 입원해 계시는 거죠. 이 입원 케이스가 지난 수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입원 그리고 장기 입원이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요양병원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입원이 필요한, 장기 재활이 필요한 이런 만성질환자들을 적절하게 잘 치료해 주는 곳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꼭 입원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말이죠. 요양시설의 용도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요양시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양시설에 가 계셔야 될 분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로 뭐 연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입원이 요양병원 전체 입원 환자의 28%에서 많게는 43%까지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100명이 입원해 있으면 그중에 43명이 굳이 입원 안 해도 되는 네. 사회적 이유 때문에 입원한 분들이다. 이쯤 되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사회적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실제로 보니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명 중에 43명은 의료 서비스, 의료적 처치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돌봄이 필요하면 댁에서 제가 서비스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 입소해가지고 또 입소 시설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 이 의료시설에 입원해 계시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를 또 다른 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전문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환자 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에게 적용해보니까 입원이 부적절한 경우가 28%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28%는 미국의 기준을 갖다 대보니까 이건 입원하면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28%, 100명 중에 28명은. 네. 이만큼 사회적 입원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회적 입원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사회가 그만큼 힘들어져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집에 계시면 이렇게 식사하시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요양병원에 다 입원해 있으면 하루 삼시세끼 밥 다 주죠. 다 돌봐주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신해서 요양병원에서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요? 이렇게 궁금하죠. 네. 요양원에 가려면 장기요양 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시설 입소하려면 1등급이나 2등급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네. 3등급이나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분 중에서 만약에 요양시설에 가려면 정부로부터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도저히 집에 혼자서 못 있을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병원에 입원하면 되는 곳이 바로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은 접근성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다만 비용이 좀 더 들어가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간병비가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 20%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적용되는 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에는 입원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입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또 과당 경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너무 시설이 많아서 과당 경쟁이니까 지금 사실은 빨리 입원을 누군가 시켜야 이 요양병원을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당 경쟁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 병원에 입원하십시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니까 이 문제도 또 사회적 입원을 또 정복시킨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공급이 과잉되고 과당 경쟁을 벌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이 많아지고 또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로 인해 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치해놓고는 또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들죠. 네. 출혈 경쟁을 하는 겁니다. 병원 간 출혈 경쟁. 또 환자 관리는 부실해지고 뭐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부당 청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유혹도 느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의 질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또 필요하고요. 어떤 것들이 정책이 있나요? 필요하죠. 네. 제가 2014년에 전라남도 장성에서 화재 나가지고 한 20명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대참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소방시설을 엄청 강화했습니다. 그러고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저희 또 밀양에서 또 대규모 요양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시설의 기준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도 2014년 7월에 이렇게 했는데도
또 작년에 또 밀양에서 불이 나가지고 스펀쿨러 작동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요양병원들이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질 낮은 서비스를 가지고 과당 경쟁 벌이면서 출혈 경쟁하고 막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에다가 의료기관 인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정부가 도입했거든요. 자, 모든 요양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점수에 도달해야 이 요양기관은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라고 정부가 인정서를 주거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요양병원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력 없는 요양병원들은 이제 문을 닫겠죠. 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도 병원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맞죠? 네, 당연히 적용되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이 요양병원도 외래가 있어요. 외래가. 네. 일반 병원도 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래 서비스의 경우는 일반 병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병원급이니까 외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몇 퍼센트? 40%죠. 이게 만약 요양병원은 만약 종합병원 규모라면 50%가 되겠고요. 이렇게 외래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장기 입원 환자잖아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일당 정액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정액제죠. 일당이라고 해서는 하루당 이 말이거든요. 정액이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 하루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 요양병원도 일반 병원처럼 행위별 수가제였습니다. 일반 병원은요, 행위별 수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를 제공하고 그 하나하나의 가격을 다 매겨가지고 돈을 받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는 행위를 많이 하고 싶죠. 많이 해야 이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과다진료? 과잉진료가 일어나죠. 과잉진료. 그런데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입원해 있으면 하는 게 뻔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밥 주고 그냥 간단하게 돌봐주고 물리치료 좀 하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표준화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얼마 돈을 받아라. 그러면 이게 행위 하나하나대로 하는 행위별 수가제보다는 이 일당 정액제가 훨씬 더 비용 절감형이고 또 안정적으로 환자 관리가 가능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정액 수가로 변경된 거죠. 지금까지 계속 일당 정액 수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정액 수가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루 진료비가 미리 딱 정해지는 겁니다. 하루에 입원하면 무조건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비용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병원이 알아서 재량껏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제공하기보다는 또 적은 걸 제공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할 겁니다. 너무 적게 제공하면 환자가 싫어할 거고 그럼 그 병원 안 가 그렇게 되겠죠. 너무 많이 과잉 진료하면 그 병원이 손해죠. 왜냐하면 받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 바로 일당 정액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 환자가 진료로 받는 이 의료기관 바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행위별 수가제가 주요하게 적용되는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당 정액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당 정액 수가제를 도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이 엄청나게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 위주의 장기 요양 서비스에 행위별 수가제를 그동안 쭉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잉 진료가 많이 생겼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과잉 진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요양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요양 환자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급성기 환자처럼 막 변동이 있고 이게 아니고 갑자기 뭐 다주 가다가 갑자기 수술하다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그 이후에 아주 안정적인 상태를 관리만 해주고 재활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거 중심의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장기 요양 의료 서비스는 이게 그때 변동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하루당 얼마라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 환자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보수 지불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일당 정액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는요, 이 일당 정액수가에 적용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의 모든 입원 환자는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겁니다. 일당 정액수가. 근데 우리가 일반 병원,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뭐 일반 종합병원, 일반 병원 있죠. 일반 병원에 동네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병원 가면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 행위 하나하나에 의료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리고 행위를 한 것을 가격을 다 더해가지고 얼마가 총액이 나오고, 그 중에서 외래 진료인지 입원 진료인지에 따라서 또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입원했으면 20%, 외래면 의원이면 30%, 그리고 대학병원 60% 환자 본인 부담하시오, 이렇게 돈을 매기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당 정액제, 하루에 얼마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20% 환자 본인 부담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 입원했는데 6일 이내에 퇴원해버렸어요. 이게 장기간 입원하는 곳인데 입원해가지고 좀 치료하다 보니까 아이고 마음이 바뀌었네, 나 집에 갈래, 그거 집에 가버렸어요. 이렇게 6일 이내에 퇴원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일당 정액제가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합니다. 예외죠. 그리고 납병동이 있습니다. 낮에만 입원했는 경우, 납병동, 이런 경우도 예외고요. 그리고 한의과나 치과 입원 환자, 이 부분도 예외입니다. 한의과나 치과 환자도 예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양병원의 모든 입원 환자는 일당 정액수가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저는 그냥 그 중풍 이후에 그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재활치료 받으려고 한 3개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자, 그런데 갑자기 폐렴이 생겼습니다. 폐렴이. 심한 폐렴이 생겼어요. 그리고 폐혈증이 생겼어요. 이러면 이제 아주 심각하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생제를 엄청나게 쓰고 뭐 중환자를 다루듯이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그러면 늘 받던 하루 일당 얼마 정해지는 그것만 받느냐? 그럼 병원 다 망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경우에는 바로 폐렴 치료나 폐혈증 치료 같은 이런 응급 치료에 대해서, 중환자실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 내용이나 기간만큼 행위별 수가제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당 정액 수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는 7개의 질병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라 해서 다 똑같은 환자가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만약에 환자가 100명 입원해 계시잖아요. 그럼 100명마다 하루에 일당 정액이 다 똑같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 다릅니다. 네. 이 환자가 어느 군에 속해 있냐에 따라 가지고 하루 일당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그다음에 문제 행동, 인지 장애, 의료 경도, 신체 기능 저하, 이렇게 7개의 군으로 구분해 가지고 각 군마다 정액으로 수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최고도는 하루에 무슨 뭐 8만 원이다. 그럼 의료 고도는 뭐 7만 5천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니까 의료 집중도가 낮은 맨 하위 군인 신체 기능 저하군은 가령 뭐 하루에 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환자 본인은 2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액 수가와 별도로 치매 치료제라든지 재활치료 식대, 이것은 행위별 수가제를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개의 질병군에 따라 가지고 하루 정액 수가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네. 그리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치매 치료제나 재활치료, 그리고 밥 먹는 식대 있죠. 이런 거는 또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또 가격이 책정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를 7개의 질병군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자, 기준이 있겠죠.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 7개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의료 고도냐, 왜 의료 최고도가 아니냐, 아니면 뭐 왜 의료 경도가 아니냐, 왜 의료 고도가 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에서요, 환자의 의식 상태, 그리고 신체 기능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재활 치료의 필요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그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딱 평가해가지고 일정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점수에 따라가지고 7개 군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2019년 봄에 네. 정부에서 이 7개 군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산만하고 이거 좀 간소화하자. 그래가지고 5개 군으로 재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재편 과정에 있는 건데요. 자, 어떻게 재편하는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의료 경도. 간단하죠? 네. 최고, 고, 중, 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 입원군 이렇게 해가지고 5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5개로 나눈 걸로 진료비도 거기에 이제 수준이 책정될 것 같은데 질병군에 따른 일당 진료비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그거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참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 의사 선생님이 의료 고도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에 입원하면 하루에 일당 진료비가 얼마지? 우리 아버지 뭐 특별하게 추가적인 서비스 받은 거 없으면 거의 요구 기준으로 한 달 합친 거에다가 20%를 부담하면 될 건데 네. 얼마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의료 최고도군은 요양병원 1일당 정액 수가가 88,870원입니다. 하루 88,870원. 그럼 한 달 30일이면 38, 24, 한 250만 원 가까이 나오겠죠. 네. 88,870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환자 본인 부담은 얼마냐? 20%니까 16,170원입니다. 16,170원에다 30을 곱하면 이게 환자가 한 달 부담하는 거예요. 16,170원 곱하기 30 하면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대충 한 45만 원 또는 네, 50만 원 조금 안 나오죠. 네. 이 정도 부담하는 거고요. 그럼 의료 고도군은 얼마냐? 의료 고도군은 71,680원입니다. 의료 고도는 최고도보다 한 9,000원 낮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20%에 해당되는 14,000원 정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요. 의료 중도군은 이게 각각 61,530원입니다. 아까 의료 고도에 비해서 또 한 만 원 더 떨어졌죠. 아까 의료 고도가 71,680원이었는데 의료 중도는 61,53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 경도는요. 59,470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의료 경도 같은 경우에는 59,470원인데 환자 본인 부담은 11,890원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11,890원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 됩니까? 한 달에 33만 원, 한 34만 원 되겠죠. 네. 의료 경도는. 자, 그런데요. 선택 입원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번째 중에서 맨 중증도가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선택 입원군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입원을 선택 안 해도 될 분들인데 주로 사회적 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다 낮다? 아주 낮다. 낮다. 아주 낮은 분. 의료 서비스 필요도가 아주 낮은 분. 주로 돌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오히려 더 많은 이런 분이 이제 선택 입원군인데요. 이분들은 단가를 낮게 매겨놨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분들 입원시키나봤자 돈벌이 별로 안 되게. 하루에 얼마냐? 45,1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료 최고도군인 88,870원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45,1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본인 부담도 무지 높여놨습니다. 본인 부담은 얼마입니까? 18,040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최고도군의 본인 부담 16,170원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다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병원 쪽에도 굳이 이분들을 입원시키나봤자 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별로 남는 거 없다. 굳이 입원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신호를 병원에다 주는 거고, 또 입원에 계신 분들 본인에게도 아니 하루에 입원비가 본인 부담금이 18,040원이면 의료 최고도군인 그 16,170원보다 더 비싸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돈 내고 굳이 하지 마라. 입원하지 마라. 그냥 대교로 가셔가지고 댁에서 이게 재택 의료 받으시라. 이런 그 하나의 시그널,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그러네요.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19년 올해부터 요양병원 수가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올해는요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지역 사회라는 소리고 케어는 돌봄이거든요. 네.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체계. 그러니까 살던 곳에서 평소 살던 집에서 혹은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시면서 장기 요양 시설이나 그러니까 요양원이죠.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데 가지 마시고 입소나 입원하지 마시고 사시던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면서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 입원군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지역사회로 돌아가실 겁니다. 집으로 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가요 올해부터 이런 방향에 맞추어가지고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입원군의 본인 부담을 확 높인 것은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 추진함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이제 다시 정립하고 그 입원 환경도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또 의료 서비스도 질적으로 대폭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선했는데, 또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병원 안에서 그냥 행정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야 될 분들이 조기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실질적으로 해주면 그럼 요양병원에 입원을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뭘 잘 몰라가지고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에게 사회복지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어르신은 여기 계시는 것보다 지금 댁에 가실 수 있는 형편이니까 댁에 가 계시면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삶의 질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우리 요양병원에서도 방문해가지고 적절한 서비스를 계속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데 대해서도 수가를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는 거죠. 그리고 환자 안전과 관련된 거 있죠. 여기에서도 또 수가를 인정해 줍니다.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 안전 관리료 수가가 이제 신설돼 가지고 환자 안전을 더 잘 돌봐주라고 불 나고 떨어지고 낙상해가 다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안전을 잘 좀 돌보라 이렇게 하고요. 과밀한 병상을 좀 느슨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입원료도 좀 더 이렇게 인상하고 네. 지원을 대폭 하는 대신에 서비스 질을 높이라. 그리고 사회적 입원인 분들은 웬만하면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병원이 좀 노력해라.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환자 지원팀. 그러니까 환자를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평가 도구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한번 입원해 계신 분들요. 입원 기간이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에 안 갑니다. 그냥 병원에 자기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퇴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역사회로 가정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도록 하려면 지역사회에 살더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걸 해줘야 돼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지역사회 복지팀에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해주고 빨래할 일 있으면 와서 빨래도 도와주고 모든 걸 다 도와주고 또 아프다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가지고 돌봐주고 하면 그럼 굳이 요양병원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집이 더 편할 집이 더 텐데. 편하지. 네. 근데 요양병원에 있으면 간호사, 의사가 수시로 돌봐줘, 매일매일 둘러봐줘, 삼시세끼 밥 다 줘, 또 물리치료도 시켜줘, 운동도 시켜줘. 그 생활이 편하거든요. 일종의 생활시설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조기에 퇴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환자 지원팀의 역할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시대적인 방향에 맞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의료 수가를 더 가산해 주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자 지원팀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문제는 지역사회로 돌아간 분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요양병원의 역할도 있나요? 그렇죠. 그동안에 요양병원에서 자꾸 이렇게 사회적 입원을 경쟁적으로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사회적 입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지역사회에 가서 사실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지는 지역사회에 자원이 많으니까 연계할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방정부가. 복지는 이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돌봄 서비스, 각종 상담 서비스 이렇게 다 연계될 겁니다. 돈이 없는 분은 또 돈도 연계해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거든요. 의사는 그동안에 왕진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의사가 왔으면 좋겠고 간호사가 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의료 서비스에서 요양병원도 역할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자기네 요양병원에서 퇴원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을 더 잘 돌봐드리면 충분한 의료 수가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요양병원은 병원에 입원시켜 놓기보다는 보내드리고 사후적으로 방문 관리하고 간호사 보내고 또 의사도 한 번씩 가보고 왕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가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앞으로 시스템을 네. 바꿔나가겠다. 이거를 일본은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요양병원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서 요양병원이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언제나 유익한 고품격 정책 시사방송 이상희TV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희TV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종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